자, 재무 상태표 그냥 단순하게만 느낌만 볼게요. 10년 동안 저는 그냥 느낌 같은 느낌으로 봤더니 한 중간쯤까지 약간 우상향하다가 사실은 중간주 지점에 급격히 상승을 해서 지금 안정적으로 가고 있어요. 아, 자산이 급격하게 상승했다면 뭐가 상승했었을까요? 부채 아니면 자본이겠죠. 그죠? 자, 뭐가 상승했는지 밑에 봤더니 부채는 조금 상승하고 실제는 자본이 많이 상승을 했네요. 그죠? 그러면 돈을 많이 벌어서 그런 걸까? 아니면 추가적인 증자가 이루어졌었을까? 아니면 제3자에 의한 투자가 이루어졌을까? 잠깐 느낌이 오겠죠. 자, 그래서 바로 옆에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살짝 봤더니 당기순이익이 이게 1억 5천, 1억 5천, 1억 4천, 2억 2천, 2억 5천 5백, 2억 8천, 4억 3천 우상향하는 어떤 분위기가 되고 있네요. 자, 그런데 제가 봤었을 때는 2013년부터 이게 재무제표가 조금 이상하네요. 그죠? 10년치라고 돼 있는데 중간에 재무제표가 없나 봐요. 그죠? 이어 붙여놔서 올라간 거예요. 아, 그렇다면 추가적인 증자라고 보긴 조금 어려워 보이고 이 기간 동안 꾸준하게 비슷하게 1억에서 2억, 3억, 4억 계속해서 당기순이익이 쌓였을 거로 예상이 되어져요. 느낌 같은 느낌으로. 자, 부채는 뭐 조금 상승했는데 13년부터 20년 사이에 좀 상승해서 쭉 가다가 2022년에서 2023년으로는 떨어졌죠. 부채를 정리했다라는 거겠죠. 아, 그러면 차입금 관련돼서는 줄어들고 있겠다. 아, 돈 벌었으니까 그 돈 번 여력으로 결국에 부채를 갚고 있겠구나. 이런 느낌 정도 잡을 수 있겠죠. 자, 오른쪽 봤더니 매출은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는 구조로 돼 있고 영업이익은 꾸준하게 유지되고 있고 당기순이익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결국에 이제 우리 보고서 뒤에 보면 BEP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경영과 관련된 어떻게 보면 관리 회계적인 어떤 관점들이 나와 있어요. 아, 이 회사가 단단해지고 있구나. 결국에는 불필요한 비용들을 줄여나가면서 경영적으로는 잘하고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 회사를 평가한다면 신용적으로 신용 등급이 회사를 평가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제 신용 오늘 체킹을 했는데 995점이에요. 네. 어쨌든 평균보다 150점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하나가 저를 평가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무엇인가 의사결정을 투자든 뭐든 의사결정을 할 때 상당히 파워풀한 건 맞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신용 등급 그거 하나로 기본적으로 회사가 우선 숫자적으로 보이는 거긴 하지만 제 건강 수치가 좋으면 제 건강을 단추해 볼 수 있죠. 그 정도 느낌 가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회사가 조금 상태가 좀 안 좋고 신용 등급이 안 좋다라고 하면 대표님은 실제와 다르다고 얘기할 수 있죠. 우리가 재무제표를 외부에 오픈을 할 때 완벽하게 똑같이 되는 건 아니니까. 자,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대표님의 실제도 중요하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것도 중요하다. 제가 실질적으로도 제가 어떤 사람인지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앞에 섰을 때 모습도 중요하죠. 실제가 좀 다르다 하더라도 거품이 좀 끼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도 중요하죠.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게 더 중요하실 수도 있다. 두 가지를 밸런스를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신용등급을 봤더니 BBB 플러스 그다음에 A 마이너스 이렇게 되어 있죠. 스몰로 되어 있는 건 제가 뭐라고 이야기 드렸냐면 컴퓨터가 그냥 가상으로 돌려가지고 평가를 한 건 거예요. 자, 그렇다면 실질로 받게 되면 좀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부분이 변화가 있을 수 있냐면 신용 등급을 평가를 할 때는 재무적인 것과 비재무적인 것이 섞여 있어요. 재무적인 것이 이 회사 규모로 보면 거의 60% 정도 될 것 같아요. 40%는 비재무적인 요소가 섞여 있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신용평가나 신용등급을 좀 조정을 해서 만들어주고 싶은 회사들이 있다라고 하면 재무적인 건 이미 끝났어요. 이미 컴퓨터가 신청하기 전에도 이미 평가를 끝내놨거든요. 자, 비재무적인 거. 제가 보통 레포트를 써서 신용등급을 보통 두세 등급 올릴 때 하는 방법이니까, 나머지 부분들. 거의 보고가 되지 않았던 것들, 뭐 특허가 있으면 당연히 올렸을 거고, 특허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의 기술력과 그 기술력이 향후 매출이나 안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내용들을 쭉 추려서 적는 거예요. 그리고 향후 2, 3년 후까지 예상되는 매출과 관련된 것들을 잘 작성을 하고, 관련된 혹시 기존 계약들이나 아니면 미리 받아놓은 어떻게 보면 오다들이 있으면 그것들까지 모아가지고 실제 비재무적인 자료로 넣고요. 대표이사님의 개인적인 능력, 뭐 학벌, 그리고 어떤 경력 사항들 이런 것들까지 다 모아서 잘 설명해서 넣으면요. 최소한 한 등급, 두 등급은 올라가게끔 되어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신용 등급으로 해서 우리가 은행에서 평가받는 건 아니거든요. 자, 그런데 신용 등급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하는 방식들이 은행에서 평가하는 방식과 거의 흡사하거든요. 자, 그러면 은행에서도 똑같이 평가를 해요. 은행 내부의 평가 자체가 좋아지면 결국에 어디에 영향을 미치죠? 이자율에 영향을 미쳐요. 자, 이 이자율은요, 우리가 사업 경영 컨설팅을 우리가 마케팅이나 뭐 저기 경영 전략을 명확하게 해드리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는 함께 있는 게 아니라 스팟으로 우리가 접근하는 거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멀리서도 체킹해서 제가 예전에도 그런 예시를 한번 들었는데 매출액이 500억인 그 유통회사가 있었어요. 그 이제 그 컴퓨터 주변 기기들 관련된 업체. 제가 2개월 만에 1,000억을 만들어 드렸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그쵸?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매출을 1,000억을 만든 게 아니라 1,000억의 매출을 한 거랑 똑같은 효과가 날 수 있는 이익을 만들어 드렸죠. 어디서 이익을 만들어 드릴 수 있겠어요, 제가? 약간의 어떻게 보면 비용 조정들이나 노력들을 기울일 수 있는 방향성은 제시해 주셨더라도 그게 2달 만에 바뀌진 않거든요. 바로 즉각적으로 바뀐 건 이자율 조정이었어요. 자, 유통업은요, 회전율이 중요하죠. 500억의 매출을 했지만 단기 순이익률은 1% 미만이거든요. 뭐 0.5 정도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500억을 얼마만큼 자주 회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회전을 높이기 위해서도 어쨌든 그에 상응하는 파이낸싱이 필요하죠. 차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차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율이 조금만 바뀌어도요. 전체적인 이익률이 확 바뀌겠죠. 그죠? 은행을 뭐 그 대출을 갈아타는 것도 우리가 뭐 이렇게 영업을 하실 수 있겠지만 실제 주 거래에 은행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자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요구권이 있고요. 근데 요구할 때는 그거에 상응하는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여기서 만지작거려서 제출하게 되면 이자율 조정이 일어나겠죠. 자, 그렇게 보시고 생각보다 또 말이 길어지는데 좀 줄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세 명의 어쨌든 이사가 있네요. 아, 이사가 세 명이니까 이사회가 있겠다. 그래서 한 명이 대표이사겠네요. 그쵸? 두 명이 있었다면 대표이사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고 사내 이사만 있을 거고요. 그쵸? 아, 이사회가 있으면 우리가 이사회 결의에 해당되는 것들은 이사회 결의에 어떻게 보면 상법상의 절차적 흠결이 없어야 되겠다. 이 정도 떠올리시면 될 거고, 사내 이사가 한 명 있다면 그 사람이 어쨌든 책임 하에 뭔가가 이루어지겠다. 왜? 우리가 뭔가 정관을 바꿀 때는 결국에는 주주 어쨌든 관련된 어떤 특별 결의가 됐건 하잖아요. 하지만 그거 앞 단계에서 주총을 연달아는 결의는 또 이사회에서 결의를 하잖아요. 그런 절차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도 아, 이 회사는 꼼꼼하게 밟아줘야 되는 곳이구나. 이렇게 좀 느끼고요. 주주 현황 대충 4명인데요. 45, 20, 20, 14. 이게 아까 이제 주주 변동이 지금 있다고 얘기하셨죠. 여기 내용이 좀 다르다고 얘기하셨는데 맞죠? 네. 뭐, 네, 하고 끝났네요. 네. 자, 그래서, 맨 위에 제가 지금 이제 주주명을 지웠는데, 대표님이 45%이시겠죠? 맞나요? 단장님? 네. 저는 안 보이고 있어서. 자, 그리고 나머지 20, 20, 14. 느낌 같은 느낌으로는 동업자이거나, 자, 20, 20 정도는 위에서 동업자이거나, 아니면 자녀분일 확률이 높아요. 이름이 있었으면 제가 이렇게 넘겨짚지 않을 텐데. 아, 차명 다 가져갔어요? 그럼 20, 20, 14.9는 다 차명이에요? 시점은 언제 차명을 가져오신 거예요? 5년 전에 가져왔어요. 가져온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가져왔을까요? 음? 액면가로 대표이사님 개인이 사오신 거예요. 회사가 산 건 아니고요. 자, 우리가 앞에서도 98년도 봤잖아요. 그쵸? 그 시점 정도면 명의신탁 의심해야 된다 그랬죠. 저는 생각지도 못하고 앞 뒤로 왔는데 실제 명의신탁권이 되어 있는 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2차 미팅이면 알고 있지만 1차 미팅이었다면 대표님께 대표님 혹시 이 주주들이 실제 주주가 맞습니까? 한마디만 던져보면 대표님이 아니다. 아니면 사실은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이 중간에 변동이 없었지만 다 회수했다고 할 거예요. 자, 지금 액면가로 갖고 왔다고 하는데 회사가 실제 10년보다 중간에 좀 비어 있으니까 한 15년치가 지금 앞에 재무제표가 쭉 그래프가 올라가고 있었죠. 그 중간 지점 정도일 거예요. 그러면 제가 대충 봐도 주식은 가치가 실제는 상당히 올라갔을 것 같아요. 자, 얼마나 올라갔을지 대충 예상해 볼까요? 5년 전이니까 여기 자료가 없네요. 그래도 요거보다 약간 밑이라고 하고 50. 제가 봤었을 때는 제가 봤었을 땐 5배 정도 이상 상승했을 거로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액면가로 바꿔왔네요. 그쵸?
액면가를 갖고 와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지금 우리가 재검토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 이렇게 명의신탁을 회수해왔던 그 양도 받았던 그 시점에 기준으로 과거 3년치 재무제표를 달라고 해서 받아와야 되겠죠. 뭐 자료는 다 있을 거예요. 보관되어 있을 거예요. 세무사한테 달라고 해도. 그걸 가지고 우리가 기본적인 평가를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우리 뭐 세무지원실에 요청하면 금방 평가를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 기준과 실제 액면가 기준, 그래서 갖고 왔던 거에 대한 그 양도 금액 기준으로 해서 실제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나 약간 이 부분들 있죠. 체킹해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분들이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지 아니면 또 상증법상 특수관계인지 뭐 어쨌든 제3자인지 확인을 해서 그에 대한 검토를 명확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라는 게 1번. 두 번째는 가져오시는 과정에서 실제적인 상법상의 절차적 흠결이 없는지를 체킹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 한마디. 그쵸? 이 정도면 우리가 처음 만났어도 대표님께서 그래, 믿기진 않더라도 확인을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죠. 자, 우리가 명의신탁은요, 첫 번째 명의신탁 했었던 시점에 증여의제로 걸리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 지금 와서 다른 이슈 가지고 세무조사를 받거나 했었을 때 혹시 이 주주에 대한 것이 명의신탁이었다고 봤다면 98년도로부터 실제 지금까지 어쨌든 해당되는 건 거잖아요. 근데 지금 15년 거의 된 것 같은데 그러면. 그죠? 이건 명의신탁 회수 안 했었어도 실제는 아마 아무튼 가져오긴 가져왔었어야 되니까 그 행위를 한 거고요. 자, 어쨌든 우리가 국세청에서 문제가 발생되면 그 시점에 처음 시점에 명의신탁이었음을 주장해야 되는 어떤 걸로 갈 것 같아요. 왜? 15년이 만기가 도래했으니까 이제는 어쨌든 제척기간이 끝나버리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고민들도 같이 하면서 2차 접근을 해야 되겠다. 자, 그런데 이슈가 뭐라 그랬냐면 승계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5년 전에 우리가 만났다면 과연 이건 명의신탁을 하고 지금 와서 승계를 고민할까요? 제가 좀 싫어하는 게 뭐냐면 나는 다이렉트 가고 싶거든요. 항상. 그런데 항상 어디 갔다가 가요. 어디 가면 또 가는데 뭔가 비용을 들여야 되고 또 갔다가 오면 또 비용을 들여야 돼요. 부모로부터 결국엔 자녀한테 바로 가면 되는데 결국에는 제3자로부터 부모한테 왔다가 다시 자녀한테 가는 구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좀 줄이고 생략할 수 있는지를 이제 공부를 하고 조금 연구하다 보면 보이기 시작해요. 보이기만 하고 여러분들께서 디자인만 하실 수 있으면 그에 대한 전문적인 체킹들은 전문가가 같이 해주겠죠. 근데 디자인을 할 수 없고 그냥 맡겨버리면 실제는 조금 일이 좀 길어지거나 복잡해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그 이해도를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어찌됐건 지금은 100%가 다 대표님으로 돼 있다는 거죠, 단장님? 네, 자, 100%. 자, 100%면 대략 48억이네요. 상지법상 주식 가치가. 그래서 현재 상속세가 지금 5억에 뭐 8.8점 이렇게 돼 있는데 밑에 거가 다 합쳐지고 올라가야 되는 거니까 제가 봤을 때 한 1억, 12억 정도 될 것 같아요. 이거 다 합쳐도 그만큼 안 되거든요. 옆에 예상 상속세 계산은요. 지금 있는 지분이 해당되는 것만 갖고 계산한 거예요. 개인의 자산 관련돼서 전혀 없는 거거든요. 자, 합쳐도 이것보다는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자, 그래서 한 11억 정도 생각하고 그래서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가지급금이 7억, 단기대여금은 6천만 원, 매출채권 7억 정도인데 지금 하이라이트가 되어 있어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하이라이트가 이 회사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다른 회사는 다르게 되어 있어요. 다음 회사 것도 한번 볼 거예요. 봤었을 땐 다른 부분들에 하이라이트가 되어 있을 거라고요. 그럼 이 회사는 지금 가지급금의 하이라이트는 들어온 건 알겠어요. 가지급금 있으면 무조건 하이라이트예요. 그죠? 가지급금 금액이 작아도 하이라이트를 쳐놓는 데는요. 적게 돼 있어도 있다라는 것 자체는 매출 채권이나 재고 자산이나 다른 자산에 숨겨져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무조건 하이라이트고요. 단기 대여금은 또 따로 되어 있네요. 아, 그러면 가지급금 중에 일부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뭐 얘기를 들어가지고 뭐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든지 아니면 어떤 자회사에 관련된 뭔가 대여금 형식으로 만들어 놨을 것 같은 느낌도 있고 근데 매출 채권이 한 7억 정도 돼요. 자산이 70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10% 가까이가 어쨌든 매출 채권이에요. 자, 절대평가거든요.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10% 정도의 매출 채권이 있는 게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절대적인 기준으로 봤었을 땐 좀 많아 보인다 하이라이트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매출 채권에도 혹시 진짜가 아닌 가짜가 숨겨져 있는 게 아닌지 또는 부실화된 채권이 혹시 있는지 아닌지를 잠깐 물음표를 달아놓자 이거죠. 자, 물음표는 왜 달아놓는 거예요?
물어보려고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대표님이 어떻게 알았냐? 이런 분위기가 오면 아주 좋은 거고요. 아,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다행이다라고 하면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여기서 가계금 부분 관련돼서 해결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느낄 거고. 자, 부동산은 10억인데 98년도고 이 부동산이 언제 매입한 건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쨌든 여기는 장부가액으로 잡혀 있을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아닐 수도 있고요. 물어봐야 되겠죠? 자, 부동산은 무조건 하이라이트예요. 왜? 시가가 반영되어 있지 않을 확률이 항상 있으니까. 그래서 대표님께 물어보면 돼요. 물어보면 알까요, 모를까요, 시가를? 무조건 압니다. 자, 지금 이금희 단장님이 저희 같은 일산에 살고 계신데 그 집을 팔 생각이 지금 전혀 없어 보여요. 왜? 너무나 행복하게 편안하게 잘 지내시거든. 그런데 지금 집값 얼마냐 물으면 맹클 대답하실 수 있어요. 왜? 팔코도 아니지만 내 자산의 어떤 상황이니까. 대표님도 10억 되겠지만 실제는 100억이다, 200억이다 아니면 그대로다 뭐 이야기하시기가 충분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죠? 부동산의 가격이 바뀌면요. 자, 우리가 상층법상 기업 가치를 평가를 해서 우리가 주식 가치를 가지고 모든 프로세스를 다 밟고 있죠. 상층법상 기업 말이 갑자기 빠른가요? 나 왜 급하지? 자, 어쨌든 자, 상층법상 기업 가치는 부동산을 시가 기준으로 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장부가 기준으로 하는 게 맞아요? 우리가 사소한 거지만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자, 우리는 이게 지금 재무회계죠. 자, 그러면 세무회계가 있죠. 재무회계를 세무회계로 바꾸는 걸 우리가 세무조정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걸 이제 조정료를 우리가 보통 3월 뭐 신고할 때 이렇게 해가지고 세무사들이 걷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상증법상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건 세무회계로 하는 거예요? 재무회계로 하는 거예요? 너무 당당하게 그렇게 뻔뻔하게. 재무회계예요? 세무회계예요? 상증법상 기업 가치예요. 비상장 주식 가치 평가라는 건 상증법상 기업 가치. 그죠? 세무상의 사실은 계산인 거예요. 세무회계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재무회계로 지금 보고 있고 왜 재무회계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는 뒤에다 평가를 했을까요? 세무회계를 몰라요. 국세청 자료를 우리가 다운로드 지금 받은 게 아니잖아요. 필요하면 나중에 받아들일 생각은 있지만 그렇게까지 오버 안 하셔도 되거든요. 그런데 재무회계로 계산한 게 많이 틀릴까요? 많이 틀리지 않아요. 이유가 뭐냐면 세무회계라고 하더라도 세무회계에 있는 숫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세무회계에서 나와 있는 그 결과를 다시 조정이라는 걸 해요. 조정을 했더니 재무회계에서 세무회계로 갈 때 조정했었던 걸 거꾸로 역조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의 98%는 재무회계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세무회계를 몰라도 재무회계만 봐도 우리는 비슷하게 우리는 만들 수 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액션을 진행할 때 어차피 지금 9월 말이죠. 어차피 23년도 결산된 자료를 가지고 우리는 액션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이 9월 말이면 최소한 9월 말 정도면 9월 말까지 가결산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다시 주식 평가를 하고 어쨌든 우리가 혹시 주식 거래를 해야 되거나 뭔가를 해야 된다면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어차피 실질 계산은 하게끔 되어 있는 건 거예요. 자, 그렇다 하더라도 어림짐작으로 하더라도 비스무리하게끔 해야 되죠. 그런데 부동산이 항상 그 갭을 많이 벌리는 거예요. 왜? 다른 자료들은 어차피 그러니까 올해 연초 자료니까 해봤자 1년이 안 넘었어요. 그 사이에 변동됐어도 많은 변동이 없을 수는 있죠. 그런데 부동산은 지금 15년 전에 있었던 부동산이라면 숫자가 몇 배로 달라져 있을 수 있겠죠. 이것 때문에 결국엔 지금 우리가 같이 평가했었던 거랑은 전혀 다른 결과값이 나올 수 있어요. 무조건 확인하고 물어보셔야 되겠죠. 대표님이 한 100억대, 좋겠어요. 이런 말 한마디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자, 웹중에 매입 채무도 파란불로 돼 있네요. 자, 왼쪽에 매출 채권은 파랗게 하이라이트가 됐던 이유가 좀 많아서 그런 것 같다라고 느낄 수 있어요. 지금 현재는 어쨌든 절대평가니까. 매입 채무는요, 많으면 좋아요, 적으면 좋아요? 많으면 좋아요. 예. 우리는 좀 극단적인 사고가 필요해요. 예, 우리는 인격적으로 절대 균형 잡혀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줄 돈은 항상 늦게 주고, 받을 돈은 그냥 빨리 받고. 그래서 매출 채권은 빨리 받아야 되니까 적어질수록 좋고, 매입 채무는 줘야 되는 돈이니까, 나중에 줄게 하면 전화 한 번씩 안 받고 하면서 늦게 주는 거. 그래서 매입 채무는 많을수록 좋은데, 파란불이 떠 있다는 건 그렇게 많지 않다는 느낌인 건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가 지금 단기 차입금도 없고, 자, 장기 차입금은 18억이 있는데, 뭐, 이것도 투자자산과 관련된 부분에 섞여 있어, 유형자산에 섞여 있을 느낌이에요. 아, 이 회사는 결국에는 그 재무 관리적인 측면에서 장기 자산에 대한 파이낸싱을 장기 차입금으로 어쨌든 일부 쓰고 있구나. 그리고 나머지 사업과 관련된 자산, 이제 유동자산, 위에 있는 유동자산과 관련된 거는 차입을 한 게 지금은 안 보이죠. 그죠? 그리고 앞에서 첫 페이지에서도 봤던 것처럼 돈 벌어서 단기적인 차입금을 쓸 필요가 없었어요. 아, 이 회사는 번 돈으로 사업하는구나. 번 돈으로 워킹 캐피탈을 돌릴 수 있는 회사구나. 그러면 그만큼 더 여력이 남아있겠구나. 차입금 다 갚았지만 아직도 유용성은 풍부할 수 있겠다. 그 한도 금액이 얼마 정도까지가 우리가 엑시트를 해도 괜찮을지를 알 수가 없죠. 그걸 뒤에 보고서에 보면 나와 있다고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배당 이야기를 하고 설득할 수 있다. 세금이 나와도 하시는 게 유리하다는 걸 충분히 결론을 지을 수 있거든요. 뒤에 가서 곧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46억, 거의 자본금의 거의 한 7, 8배만큼 더 쌓여 있으니까 과도하게 쌓여 있을 거죠. 우리가 하는 모든 컨설팅 솔루션은요, 모든 컨설팅 솔루션은요, 사실은, 사실은 미처분 이익금 갖고 하죠. 가지급금 해결하려고 해도 미처분 이익금 갖고 하지 대표님 호주머니에 돈 좀 있으세요? 집에 혹시 그림 있으세요? 이렇게 하지 않죠? 그죠? 가업승계를 하던 아니면 우리가 뭐 가족법인을 이용하건 뭐 차등 배당을 한 뭘 하건 간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이에요. 그쵸? 그런데 빚을 내서 할 거 아니죠? 우리 뭐 퇴직금 옛날에 CO 플랜을 하더라도 회사에 돈을 갖고 하는 거잖아요. 회사에 돈을 쓸 만한 돈이 얼만큼인지 제가 강의를 들으셨으면 다 아실 건데 회사에 돈은 많으면 좋아요, 적으면 좋아요. 그렇게 강의를 많이 듣고도 아직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회사에는요, 불필요한 돈이 쌓여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통장에 돈이 그냥 쌓여 있다. 잘못하고 있는 거라는 건 거죠. 그쵸? 필요한 돈만큼만 있고 나머지는 없어야 돼요. 그 돈은 어디 있어야 돼요? 법인이 아니라 개인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모든 회사는 솔루션이 존재해요. 엑시 플랜. 승계할 건 승계할 때도 그 현금은요. 지금 법상으로는 평균 5년 동안의 현금은 사업용으로 봐준다고 하지만 세법은 바뀔 거고 제가 봤었을 때 그거 절대 유지 안 되거든요. 회사에 쌓여 있는 현금은요. 그 현금은 사업용이 아니에요. 가압승계 대상도 아닐 거예요. 앞으로 최소화는 될 수 있죠. 하지만 최소화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회사에 남겨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돈을 엑시트하는 우리가 갖고 있는 솔루션은 뭐예요? 배당, 그죠? 어떤 배당이든 차등 배당이든 가족 배당 뭐든 간에 어쨌든 빼나가는 건 배당이나 급여나 뭐 아니면 퇴직금 이 용도밖에 없거든요. 이걸 어떤 식으로 빼내느냐인데 혼자 빼내느냐, 혼자서도 급여, 퇴직금 이런 식으로 쪼개느냐, 그러니까 1년 소득으로 하냐, 장기 소득으로 하냐 쪼개느냐, 아니면 주주들로 같이 쪼개느냐 이런 것들이죠. 그러면 결국에 그 기회의 시간이 길면 길수록 유리하죠. 지금부터 하면 한 10년 동안은 울고 먹으면서 쪼개서 갖고 나올 거를 지금 안 하면 1년씩 카드가 없어지는 거예요. 히든 카드가 없어져서 나중에 한 3년 남았었을 때 맥시멈 해도 3년으로 쪼개는 거니까 세율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요. 우리가 무리한 솔루션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이 플랜만 제대로 세워줘도 기본적으로는 그건 무조건 솔루션이에요. 그게 엑시 플랜. 네, 관련돼서는 제가 또 준비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나중에 또 해드리면 되고요. 자, 그 정도만 떠올리고 이렇게 하다가 시간이 길어졌던 것 같아요. 예, 오늘은 그렇게 안 하기로 했으니까 조금 더 빨리 해볼게요. 자, 매출 원가 하이라이트 들어와 있고 판관비도 하이라이트 와 있네요. 아, 이자 비용도 뭐 어쨌든 하이라이트 들어와 있는 건 위에 있었던 약간 장기 차입금과 관련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하이라이트가 들어왔다면 어쨌든 절대 평가 부분에서 하이라이트니까 결국에는 장기 차입금 부분도 조금 정리를 할 필요는 있겠다. 그죠? 무조건 여력이 있는 유동자산을 다 빼는 게 아니라 실제는 장기 차입금을 갚던지 하는 부분들도 좀 필요할 거다. 그런 과정에서 또 신용 관리를 통해서 이자율도 좀 떨어질 필요도 있겠다. 이 정도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상대평가요. 상대평가는
우리가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의 동종 업종의 모든 평균,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은 전수조사를 한다 그랬죠? 지금 벌써 9월 말 됐네요. 2023년도 자료가 이제 곧 업로드가 될 것 같아요. 느낌 같은 느낌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비교는 22년도 거예요. 왜? 한국은행은요, 전국에 있는 모든 회사 걸 다 모아야 되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네, 이제 바꿔놓을 거예요. 제가 다음 달에는 바꿔놓을게요. 어쨌든 동종업계하고 비교한 거니까. 자, 비율 유동자산 15%, 조금 높네, 한 3%. 자, 유동부채 25 비슷하고, 요미 다 비슷하고, 차입금은 평가업체가, 그래도 높네요. 그렇게 돼 있는, 장기 차입금 때문에 그런가 봐요. 그쵸? 자, 자본은 상당히 높게끔 돼 있죠. 부채가 거의 실제는 좀 줄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 실제는 차입금이 있는 거구나. 요 정도 이해하고요. 오른쪽 손익계산서 봤더니, 총이익은 상당히 높게 돼 있고 판관비는 또 높네요. 자, 영업이익이 거의 3배 이상이네요. 그래서 이 회사가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었나 보네요. 그렇죠? 이 정도 보고 당기 순이익률도 거의 3배 정도 높게끔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당연히 이익이 높으니까 세금은 높을 거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염두에 둬야 될 게 매출 원가에 실제 뒤에서도 보일 거지만 매출 원가 안에도 실제적으로는 인건비가 있죠. 그죠? 팔 물건을 만드는데 들어갔던 모든 돈들은 다 매출 원가로 다 돼요. 그게 재고 자산으로 됐다가 어쨌든 매출 원가가 되지만 어쨌든 거기에 다 포함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공장을 가보면 인건비가 실제는 공장장이 위에 관리 사무실에 같이 앉아 있거든요. 이 사람을 관리비로 넣어야 돼? 아니면 매출 원가로 넣어야 돼? 사실은 조금 헷갈릴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비슷하다면 지금은 3배가 되니까 너무나 좀 다르긴 하지만 비슷하다라고 하면 매출 원가하고 판관비가 서로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사실 맞춰지기만 한다면 그 부분은 괜찮을 거다 정도는 이해하고 가셔야 돼요. 뒤에서도 똑같은 페이지 볼 수 있으니까 한번 볼게요. ROE 추리에서. 자, 기술 능력 봤더니 미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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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인증. 이노비즈가 하나 있네요. 이노비즈 있으면 메인 비즈 따야 되지 않을까요? 부설 연구소가 없고 전담 부서가 없다. 자, 그런데 나름대로 어쨌든 제조업이다. 이거 만들어 줄 수 있겠죠. 우리 회사가 잘하는 게 이거잖아요. 그렇죠? 이 절차도 저희가 한번 밟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사후 관리적인 것도 저희가 직접적인 서비스가 지금 게시되어 있죠. 과거에는 연구소만 만들면 끝났지만 지금 만든다고 끝나는 거 아니죠. 그에 대한 유지 관리가 필요한데 그걸 어려워하거든요. 우리랑 지속적인 어쨌든 유지 이런 관리를 계약을 하면 사실은 적은 비용으로 충분히 어쨌든 관리를 해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아, 앞에서 얘기했었던 엑시 플랜을 5년에서 10년짜리를 만들고 이런 것들 만들어주면서 결국에는 회사의 기술 능력과 어떻게 보면 이런 어떤 뭐 신용 부분을 높일 수 있다면 이자율도 떨어지고 결국에는 좀 더 그 파이낸싱을 하는 거에 대한 것들이 좋아질 수 있겠네? 하나가 좋아지면 계속 좋아지게끔 돼 있어요. 그죠? 비율들이 계속 바뀌잖아요.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지는 구조로 갈 수 있다고요. 네. 자, 그렇게 하면서 승계가 목적이라고 했으니까 제가 항상 전제를 까는 게 뭐였냐면 중소기업은 승계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 말은 승계하지 말라가 아니라 그냥 승계하는 건 아니다. 왜? 승계를 그냥 하면 앞에 우리 미처경영 쌓여 있었던 것만큼의 거의 반은 세금을 물려주는 거거든요. 아니 이게 무슨 승계예요? 회사를 물려주고 수익성을 물려주는 거고 또 성장성은 이제 자녀 단계에서 뭐 우리가 기술적인 R&D나 이런 것들 만들어 좋은 아이템을 줘서 성장시켜야 되는 거지 세금을 물려주면 안 되죠. 세금은 최소화로 없애놓고 물려주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 자산뿐만 아니라 개인 자산들도 상속에 의해서 넘어갈 텐데 상속세 부담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럼 그에 대한 준비가 없으면 결국에는 물려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해를 시켜드렸냐면 제가 그 우리 선산 100억을 저한테 주겠대요. 증여를 하겠대요. 받아요, 말아요. 제가 좀 의심스럽죠. 뭔지 얘기하든. 예. 자, 우선 받아요. 근데 생각을 해봐야 돼. 왜? 100억의 증여를 받았는데 증여세를 내서 뭐 한 뭐 40억 이렇게 내야 되는 상황이야. 예를 들어서 40억은 제가 내야 되죠. 선산 팔 거 아니죠. 내가 40억을 내야 돼. 제가 40억이 있어도 그렇지만 없으면 대출 받아야 되죠. 그러면 제가 그거에서 한 10억을 내 돈으로 냈다 쳐. 30억은 대출 받았어요. 어쨌든 30억에 대해서 이자를 5%만 계산해도 3, 5, 15, 15억이죠. 1년에 15, 맞아요? 맞나? 너무 맞는데? 1.5억. 네, 너 15억 너무 많다. 1.5억? 일반 보통 사람 아니고 대기업 다니는 돈 많은 친구들 연봉을 넘어가요. 그게 이자만. 원금도 아니고. 그러면 저는 제가 그 돈을 못 갚고요.
평생 동안 그거 제 재산이지만 나는 거지처럼 사는 거라고요. 그쵸? 안 받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인생에 있어서는. 자, 그런데 나는 냉큼 선산 받아서 어쨌든 금매로라도 팔아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6, 70억 받아서 팔아 넘기고 실제 세금 내고 제 호주머니에 2, 3, 4억이라도 남길 수 있으니까 받는 게 맞죠. 근데 기업은 달라요. 기업 100억을 선산처럼 와서 너한테 넘겨줬는데 실제로 넘겨받고 나서 기업 가치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어떤 구간들이 생길 거거든요. 왜? 내가 사실 경영을 잘 이어가지 못할 수도 있고요. 기존의 아이템들이 결국에는 사양산업으로 줄어들어서 줄어들 것들이 있을 거라고요. 결국에 100억을 받았지만 30억짜리야. 근데 난 40억의 세금을 내면서 30억을 받은 거야. 10억 손해본 거죠. 받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기업을 넘기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소기업은 승계하는 게 아니다라는 전제를 베이스에 깔고 있고, 자, 그러면 그래도 이 기업 어떻게 할 건가? 세금이 나갈 만한 요소들은 다 줄여야 되죠. 첫 번째가 미처분 이익잉여금인 거죠. 아, 그러면 부채를 남겨놓더라도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데 회사는 돌아가야 되니까 워킹 캐피탈만큼은 남겨놓고 남은 유동성만큼을 다 엑시트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방향성과 크기가 보이죠? 그 금액을 몇 명, 아까 주주가 이제 한 명으로 몰려졌는데 사실은 되게 안 좋죠? 차등으로 해서 좀 분리시킬 필요가 있겠죠. 우리 지금 차등 배당이 뭐 효과 없다고 하지만 기간을 길게 놓고 매년 1억 단계 전후로 해서 한다면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어찌됐건 그런 계획들은 향후에 세우더라도 우리는 어쨌든 그렇게 회사를 잘 다이어트 시켜야 된다. 다이어트 시키면서 연구개발 전담부서도 없었으니까 R&D 기술 개발을 해야 돼요. 승계 안 할 거면 할 필요가 없지만 승계할 거라면 다음 차세대 먹거리가 뭔지 고민해야죠. 그걸 자녀한테 내가 그때 가서 고민해라. 기술 개발 하루아침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기술이 있어도 상품화하고 제품화 시켜서 그거 자체가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려면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하죠. 그 시간을 왜 장래 시간대에서 써요? 미리 이 시간대에 써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또 좀 더 나가시는 분들은 R&D와 관련된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여러 가지 어쨌든 지원금이나 이런 것들까지도 돈에다가 연결해서 회사 자체에서 있는 돈들은 다 엑시트하고 국가 돈 가지고 기술 개발을 해서 그 아이템을 심어서 넘겨줘야겠죠. 아니면 이 회사가 지저분해, 뭐 세무조사 한번 제대로 맞으면 상당히 휘청거릴 만한 상당한 어떤 리스크가 있어. 그러면 이 회사 던지고 새 회사 만들어주는 걸로 해서 신규 법인을 세팅해드리는 게 맞겠죠. 왜? 지금 주식이 100%예요. 그죠? 이거 뭐 쪼개서 분산해가지고 한다 해도 꽤 많은 어떤 작업들이 필요하고 돈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자녀한테 회사를 하나 만들어주는 게 맞겠죠. 그리고 옮겨가는 게 자연스럽게 맞겠죠. 그것도 시간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자녀한테 그걸 만들어줄 때 뭐예요? 창업 특례 이용해가지고 실제적으로는 10%도 안 되는 실제는 어떻게 보면 돈으로 결국엔 자녀의 사업을 일궈주는 거잖아요. 자, 네, 그래요. 눈빛은 다 아는 걸로 느껴졌어요. 네. 그래서 신용은 어쨌든 보시고요. 자, CR 2등급의 BBB 플러스인데 이거 제가 봤었을 때는 BBB 마이너스나 BB 플러스 정도 나올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규모 자체가 BBB 플러스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아 보이고요. 자, 매출채권 여기도 똑같이 떴네요. 아, 매출채권이 좀 많다. 이 정도 느끼고요. 현금성이 좀 많아도 결국에는 좀 이 두 가지 정리를 좀 해보자. 이렇게 느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48억이고 주당 가치는 32,000원. 60세시구나. 자, 그런데 지금은 45% 기준으로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분 가치가 이게 억 원인가? 21억. 그렇지 않을 거예요. 자, 지분 가치가 45억, 한 46억, 48억, 아까 48억이구나. 전체 다니까. 아, 48억. 그러면 증여세 상속세가 지금 이 숫자보다 급격하게 높아지겠죠. 그죠? 한 11억, 12억 정도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자, 그런데 10%, 13%. 자, 당기 수익률이 평균보다 3배가 높았죠. 제가 볼 때는 과거 10년 동안, 10년 이상이죠. 15년 동안 또 지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당기 수익률이 높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유지할 확률이 높아요. 제가 봤었을 때는. 그죠? 자, 매출 성장률도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었죠. 실제 10%보다 더 될 거예요. 자, 이 보고서는요. 10%가 넘어가면 실링을 10%로 잡아놨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성장기였던 거야. 어릴 때부터. 그래서 매년 한 10cm씩 컸어. 그래서 프로젝션을 하는데 50 넘어서도 10cm 클 거로 예상하고 프로젝션 하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한 3%, 아니, 너무, 사람은 좀 그렇다. 계속 클 수는 없으니까. 아무튼 10%로 끌어놨고요. 떨어져도 2%로 끊어놨어요. 그래서 2하고 5%, 10% 사이로 왔다 갔다 하게끔 돼 있어요.
이 회사는 성장률이 한 15% 된다 하더라도 10%로 해서 프로젝션 하고 있다. 당기 순이익률은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회사 규모가 커진다 하더라도 지금 계속 당기 순이익이 더 높아지고 있었거든요. 이 회사는. 그죠? 자, 그래서 있는 그대로 해서 프로젝션 한 거다. 그래서 밑에 있는 이 숫자들도 어쨌든 이렇게 증가할 건데 출발이 6.9억이 아니었다. 3.1억이 아니었다. 11억, 12억 정도에서 출발했으니까 대략 여기에 한 두 배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아요. 왜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냐면 10%, 13%라고 하면 한 7년 정도면 거의 따블이 될 것 같네요. 우리 72 프로필 법칙 아시죠? 성장률을 72를 나누면 원금이 두 배가 되는데 걸리는 우리 뭐 복리 계산할 때 하잖아요. 그런 느낌 같은 느낌으로 하면 한 7년이면 두 배가 되고 또 두 배가 되고 해서 늘어나는 거니까 지금 숫자가 안 맞을 거니까 자 그렇다는 거 예상하고 대표님과 얘기 나누는 걸로 하고요. 자, 시장 가치는 90억, 81억이네요. 성진법상보다 거의 두 배까지는 아니지만 좀 못 미치는 정도의 시장 가치가 있네요. 자, 봤더니 평균이 11, 이버 에비타가 나오는데 산업 평균은 14, 한 2, 3년 정도.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이분은 엔터프라이즈 밸류라고 얘기 드렸고 기업의 시장에 어떻게 보면 투하되는 가치. 그거를 에비타는 영업이익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10억을 투자해서 매년 2억씩을 걷어들인다면 5년이면 원금을 회수하겠죠. 이게 EV 에비타 비율이에요. 이 회사는 11.4년 정도면 다 회수하는데 평균은 한 14년 걸리는 거예요. 한 3년 정도 더 빨리, 2, 3년 정도 빨리 회수하죠. 그러면 가치가 좋은 거죠. 그만큼 여기에 프리미엄이 붙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셨죠? 음.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 더 설명을 제가 또 한 번 더 드리면요. 상존법상 기업 가치는 그 기업의 총 자산의 가치예요? 아니면 지분의 가치예요? 어? 우리가 상층법상 기업 가치는 너무 많이 하잖아요. 무조건 하고 가잖아요. 그 기업 가치가 기업 전체의 가치예요? 아니면 지분의 가치예요? 이래서 좀 큰일 났다고 생각이 들지만 어차피 우리는 지금부터 다시 에베레스트가 오르기로 했으니까 우리가 상층법상 주식 가치라고 표현하잖아요. 주식은 지분이죠. 자본의 가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맞죠? 기업이 100억짜리건 200억짜리건 상관없다. 내 자본의 가치다. 나머지는 부채가 80억이 있던 180억이 있건 그거에 의해서 달라지지만 나는 어쨌든 이 지분의 가치다. 그죠? 순자산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본을 얘기하는 거다. 됐죠? 또 순손익 가치는 이익 능력을 가는 거다. 두 가지를 우리가 안분 계산을 해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니까 지분의 능력으로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말하는 시장 가치는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 시장 가치는요, 자, 사업은 자본으로 하는 거예요? 자산으로 하는 거예요? 무조건 자산으로 하는 거라고 얘기 드렸어요. 내가 사업을 하는데 이 자산의 경제적인 가치, 미래의 경제적인 효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의사결정을 통해서 만들어 나가는 게 사업이야. 근데 그 자산을 내가 무슨 돈으로 파이낸싱을 했는지 딱 쳐다봤더니 처음 내 자본금, 내가 돈 벌었어. 이게 내 자본이고 그걸로 부족해서 빌려서 모았어. 또 차입금 빌리지는 않았지만 영업 거래를 통해서 빌린 거 비스무리하게 갖고 왔던 것까지 다 파이낸싱을 해서 자산을 구성한 것이지 사업은 자산으로 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 구성 비율이 왜 중요했냐? 우리가 뭐 자기 자본 비율이나 부채 비율이 왜 중요하지 않느냐? 결국에는 남의 돈, 비차입금 말고 나머지 차입금과 관련돼서는 금융 비용을 지불하고 있죠. 그 비용만큼이 어쨌든 이자 쉽게 얘기하면 줘야 되는 거니까 이 규모가 크면 클수록 어쨌든 이익률은 떨어지는 구조일 거니까 신경 쓸 거고 자기 자본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는 비용이 존재한다. 그게 뭐다? 배당이다. 그런데 회사는 배당하지 않고 있죠. 결국에는 이 회사에 내가 돈을 투하했고 내가 투하해서 번 돈까지 다 그냥 쌓아놓고 있고 그에 대한 대가는 전혀 받지 못하면서 시간을 가고 있다는 건 투자에 대한 어느 이익도 없이 법인에다가 쌓아만 놓고 있는 거죠. 그 쌓아놨던 것들이 결국엔 미래에 세금 폭탄으로만 준비되어 있는 것이지 당장에 세금 안 낸다고 좋아할 게 절대 아니다라는 거를 상대방 인식시키고 어느 정도까지 엑시트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는 워킹 캐피탈을 제외한 유동성만큼은 갖고 나오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나머지 구석구석에 있었던 가지급이든 문제들은 체킹하면서 해결하면 종합적인 얘기가 다 끝나죠. 지금은 명의신탁권이 있었고 이미 해결이 됐었다면 우리가 해줄 게 없어요. 그죠?
근데 지금 이렇게만 봐도 일반적인 회사인데도 다 해줄 것들인 거예요. 이런 계획들을 세워주는 것 자체를. 누가 해주겠어요? 해줄 사람 없어요. 세무사 절대 안 하죠. 회계법인에 의뢰하면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땐 한 2, 3억은 줘야지 처리해 줄 거예요. 이 정도 규모에 2, 3억 준다고 못 하죠. 그죠? 이런 종합적인 것들에 대한 이해도도 사실은 안 돼 있을 것 같아 보여요. 자, 그런 의미다. 이해하시고요. 자, 경제적 부가가치. 자, 경고로 떴네요. 에바. 결국에는 규모에 비해서 경제적인 어떤 부분은 현재는 당기순이익보다는 떨어져 있어서 경고로 표시를 해놓고 있는 건 거예요. 예. 이게 차입금이 많아서 이자 비용으로 그 이익만큼을 빼앗기고 있다. 이렇게 느끼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걸 기준을 원래는 에바가 0 이하면 경고로 잡았었거든요. 그런데 0 이하로 나오는 경우들은 진짜로 힘든 경우가 아니면 없어요. 이게 기회비용 개념하고 이익 개념, 그러니까 이익 개념이 기회비용보다 낮은 아주 이익률이 낮은 케이스가 아니고는 경고가 안 뜨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체적인 경제적인 부분들을 체킹하도록 사실은 기준들을 조금 높여놨죠. 자, 그 다음에 추세적으로는 떨어지고 있네요. 그죠?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결국에 제가 봤었을 땐 이 회사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 관리를 하게 되면 지금 에바 부분도 좋아질 것 같고 신용 등급도 좋아질 것 같고 실제는 다 좋아질 것 같아요. 그게 또 이자 비용도 떨어뜨릴 것 같고요. 이 정도 느낌이고요. 자, 비율인데 차입금 의존도 여기 빨간불 떴죠. 자, 이건 어떻게 보느냐면 업종 평균하고 조회기업하고 비교해서 파란불이냐 빨간불이냐 노란불이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빨간불 뜬 것만 볼 거예요. 차입금 의존도 아까 높다고 해서 빨간불 떴고요. 노출 채권 많으니까 빨간불 떴겠죠. 그죠? 노채무도 적어서 뜬 거고요. 총자산 회전율도 빨간불로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떴다. 이 정도 느끼시면 될 것 같아요. 관련돼서는 제가 강의를 다 해놨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비율들에 대해서는 수식을 분모 분자를 쳐다보다 자꾸 쳐다보면 더 보여요. 말로만 해버리면 잘 안 보이지만 분모가 뭐고 분자가 뭐다. 아, 이게 분모 중에서 분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구나라는 느낌을 받으면서 보면 이 비율들이 섞여서 이 회사의 상태가 보여요. 제 콜레스테롤 수치랑 예를 들어서 뭐 요산 수치랑 뭐 몇 가지 수치들을 딱 모으면 의사는 그 수치만 가지고도 너 술 좀 그만 처먹어. 이렇게 딱 나온다니까. 예를 들면 그것처럼 비율 분석이라는 게 그렇다. 그래서 지겹지만 빠지지 않고 비율 분석은 항상 들어가 있는 거죠. 자, 수익성은 어떤 뭐 기본적으로 업종 평균에 비해서는 좋고 아까 영업이익도 당기수익도 좋았고요. 자, 성장성은 좀 느려지고 있다. 평균에 비해서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ROE 추리해서 잠깐 보여드린다고 했으니까. 자, ROE, ROA, 그 다음에 ROI 많이 들어봤죠? 여기서 그냥 여러분들 이제 머릿속에 딱 각인을 시켜볼게요. 리턴 온 뒤에 에쿼티가 됐건, 에셋이 됐건, 인베스트먼트가 됐건 되거든요. 자, 리턴은 무슨 뜻이냐? 리턴은 이익이다. 예,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 세금을 신고할 때 텍스 리턴이라 그래요. 이게 소득세 신고하는 거예요. 리턴이 이익이에요. 소득에 대한 텍스, 그게 텍스 리턴이거든요. 자, 리턴은 무조건 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온은 전치사 온이죠. 우리 생각나죠? 전치사 온. 베이비 온 카, 베이비 인 카, 뭐가 맞아요? 베이비 인드 카 맞아요? 자, 죄송해요. 네. 자, 그래서 온 뒤에 있는 녀석이 분모다 생각하고요. 이익은 그 위에 있다 생각하면 돼요. 아, 그러면 ROE는 에쿼티니까 에쿼티는 자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자본금으로 넣은 거랑 내가 번 돈도 다시 자본금으로 넣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회사 입장에서는. 왜? 갖고 나온 게 아니고 그대로 냅뒀으니까 그 돈이 다 내가 회사에다가 투어한 돈이죠. 그 투어한 거에서 이익을 얼마나 내고 있느냐의 의미인 거죠. 왜 중요할까요? 그 돈을 회사에다 투어하지 않고 그 돈을 내가 다른 데다가 투자할 수 있죠. 주식에다가도 투자할 수 있고 뭐 ETF에다가 넣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부동산도 넣을 수 있는데 시장에서야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 평균적인 수익률보다 ROE가 낮다라고 하면 이 회사에다 투자하는 게 아닐 수 있죠. 이 회사가 내 회사 일을 하더라도 회사를 정리하는 게 맞을 수도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회사는 물려주지 않아야 되는 게 맞겠죠? 자, 그런 의미가 ROE다. ROA는 뭐다? 제가 얘기했죠. 사업은 A로 하는 거다, 에셋. 그러니까 내 돈이든 남의 돈이든 뭐 상관없이도 전체 에셋으로 얼마만큼 이익을 보여줄 수 있느냐라는 건 거예요. 이것도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투자 수익률하고 비교를 해서 맞추는 게 맞겠죠. 그죠? 자, 그게 ROA구나. ROI는 뭐지? A가 됐건 E가 됐건 그냥 인베스트먼트, 투하되면 돼요. 인풋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죠? 지금은 SS를 인풋으로 보면 ROA.
에쿼티를 인풋으로 보면 ROE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회사를 분석할 때는 ROI라고 안 쓰거든요. ROI는 언제 쓰느냐? 투자 분석을 할 때 쓰는 거예요. 어떤 사업을 투자한다. 우리가 새로운 어떤 회사에서 어떤 공장을 만들어서 뭔가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시킨다든지 그거 할 때 투하되는 돈이 얼마다? 그게 인베스트먼트. 그거에 대한 예상되는 리턴이 얼마다 해서 우리는 예상되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걸 해서 시장하고 비교를 해서 이거는 뭐 확률적으로 계산을 해봤더니 뭐 된다 안 된다 할 때 쓰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ROI는 이 두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인데 사업에 있어서 ROI의 개념은 에셋을 투하하거나 에셋을 투하하거나 이렇게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봤더니 9% 8%를 왔다 갔다 하고 있네요. 그렇죠? 조금 올랐네요. 한 5% 정도 변동률, 자기자본 순이익률은 높았다. 이게 무슨 개념이냐면 이게 이제 작년 말일자 기준이니까 재작년 말일자 기준보다 이걸 100으로 놨을 때 얼마만큼 변화했는지를 보여주는 게 변동률이다 생각하면 되죠. 단순하게 객관적인 숫자만 갖고 우리가 평가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자, ROE인데 에코티가 9% 8%다. 제가 봤었을 때는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시장에서 투자를 해가지고 9% 8% 얻기가 쉬워요? 안 쉽죠? 그러니까 나쁘지 않은 걸로 봐야 되겠죠. 자, 밑에 ROA는 이거보다 낮을 수밖에 없겠죠. 분모가 더 커지니까. 맞죠? 자, 그래도 6%, 5%, 6% 정도니까 나쁘지 않아요. 그쵸? 이 정도 느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른쪽에 보면 제조원가 명세서가 좀 있어요. 자, 원재료비는 22% 줄었고요. 노동관계 비용은 마이너스 11% 줄었어요. 판관비가 15% 늘었어요. 자, 줄고 늘고 사실은 크게 이게 뭐 플러스 마이너스 거의 메꿔졌을 것 같아요. 그죠? 그죠? 그런데 이게 차지하는 비율이 봤더니 이것도 비슷하네요. 결국에는 노동관계 비용에서는 줄고 늘고 한 게 없네요. 제가 봤었을 때. 어떻게 보면 공장장이 실제는 뭐 어떤 경영 성임으로 올라왔었던 거나 뭐 이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원재료비는 줄었네요. 그죠? 이게 늘었을 수도 있겠죠. 어떤 회사는. 물어봐야 되죠. 대표님, 지금 영업이익이 떨어지고 있는데 혹시 우리가 매출 총이익도 함께 떨어졌네요. 그 이유가 혹시 뭔지 아세요? 제가 간단하게만 봤었을 땐 관리 회계적인 자료가 없어서 정확하게 모르지만 대충 봤을 땐 원재료비가 좀 이만큼 몇 퍼센트 상승했네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럼 대표님이 아 그래서 그런 거예요? 라고 얘기하겠죠. 인지를 하실 수도 있지만 못할 확률이 훨씬 높아요. 왜? 그것 관련돼서 비교하면서 보지 않거든요. 매년 그냥 그 해에 그 순간에만 가지 작년에 내가 어땠는지 몰라요. 작년에 이 시간에 뭐 하셨어요? 기억나면 빨리 얘기해봐요. 뭐 기억 안 나죠? 안 나는 게 당연하죠. 작년에 내가 어땠는지를 기억하면서 회사를 경영을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원재료비가 이만큼 상승됐는데 원인을 파악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 경영에 우리가 의사결정을 지원한 거예요. 대표님이 그걸 모르고 있는데 직원들이 알아서 그걸 노력할까요? 안 하죠. 대표님은 담당 직원, 그게 총무과가 됐건 아니면 뭐 어쨌든 누가 됐건 불러서 물어볼 거예요. 자, 그런데 왜 그런 거야? 그냥 물어보면 원래 다 그래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7.5%가 원재료비가 높아졌던데 이유가 뭐야라고 묻는데, 거기다가 직원이 대표님 원래 다 올라요. 라고 얘기하면 잘리는 거죠. 그죠? 가서 면밀하게 분석해서 그거를 줄일 수 있는 대안까지 갖고 와야 직원은 살아남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쌓이고 쌓여서 회사는 건강해지는 거예요. 건강해지게끔 회사의 구조를 만들어서 자녀한테 승계해야지 그냥 넘겨주면 절대 안 된다. 무조건 안 된다. 자,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자, 총자산 회전율도 총자산 대비 매출액 이렇게 해서 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 변동률이다. 이거 꼼꼼히 한번 그냥 보세요. 네, 강의에도 다 해놨어요. 자, 미처분 이용 46억인데요. 총 배당 가능이익은 상법상 어쨌든 그 준비금 빼놓고요. 42억 정도인데 유동성을 고려했더니 19억이네요. 자, 우리가 미처분여금이 48억이, 46억이 있다고 해도, 잠깐만요. 근데 이게 미처분여금이 여기는 46억이고, 앞에는 아까, 저기는 그 가치평가였구나. 네. 자, 그래서, 유동성을 고려하기 위해서 제가 왼쪽에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의 비율을 쪼개 놓은 건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미처분여금을 좀 분리를 시켜서 회사의 유동성을 고려했었을 때 금액은 한 19억 정도까지다라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여기서 19억 정도의 어쨌든 유동성이 있다는 거고, 회사에서 최소한 내가 워킹 캐피탈로 5억을 가지고 써야 된다면 14억 정도는 엑시트 해도 되는 돈이지만 하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까지 엑시트 해야 돼? 맥시멈 하세요. 나쁘지 않아요, 그것도. 왜? 우리는 10년 카드가 있건 15년 카드가 있건 남아있는 카드 동안 매년 우리는 쪼개서 엑시트 해야 세율이 낮아지는 거니까 해요. 근데 생각보다 돈을 너무 많이 뺐네? 아까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세금 낸 거. 다시 회사에다가 차입금을 내주면 돼요. 그게 가수금이죠. 내가 돈이 더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안 빼고 계속 냅뒀어요. 나중에 한꺼번에 정리해야 되는 게 상속세가 돼도 내야 되죠. 그때 가서 한 번에 빼려고 해도 세금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쪼갤 수 있으니까 n분의 1로 됐으니까 하는 게 맞아요, 사실은. 근데 필요하면 다시 넣어주면 되죠. 넣어주고 그에 대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받으시면 되잖아요. 나쁜 게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는데 지금 이제 그 지분 구조가 아까도 좀 다 쪼개져 있었으니까 뭐 아무튼 어, 지금 보니까 대표자 혼자서 배당받으면 35%, 가족을 4명이 있다라는 가정하에 우리가 분산시키면 27%, 10년 동안 쪼개게 되면요, 14%. 결국에는 가장 낮은 세율로 떨어져서도 엑시트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10년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면 가장 낮은 세율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셋업에서 가장 낮은 세율이 몇 퍼센트예요? 고민이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냥 14%가 가장 낮은 세율인 거예요. 그 이해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우리 만나서 컨설팅 할 일이 없어요? 2천만 원의 배당 소득만 해도 결국에는 14%를 넘어갈 거니까 우리가 줄여주고 만들어준 거에서 결론이 14%인 거예요. 왜? 우리 옛날에 주식 양도세 10%일 때 있었죠. 좋은 시절이 있었잖아. 지금 20%예요. 그죠? 금액이 일정되면 14% 이하로 떨어질 수가 없는데 이건 그냥 솔루션도 필요 없이 10년 동안 쪼개기만 쪼개줘도 14%가 되는 거죠. 그죠? 그 계획표로 주는 걸 소득 포트폴리오 플로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것도 향후에 필요하다면 좀 만들어 드리는 걸로 해볼게요. 이렇게 길게 할 게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길지? 지금쯤 끝나야 되는 느낌인데. 자, 어쨌든 가지급금. 가지급금은 어쨌든 요거 가지급금 7억 8천인데 이거보다 더 있을 것 같아요. 느낌 같은 느낌은 한 10억 될 것 같지만 어쨌든 7억 8천만 같고요. 소득세와 법인세가 증가한다. 얼마나 증가하느냐. 인정이자 4.6% 됐죠? 4.6%든 게 가지급금의 적수로 더해지거나 그죠? 더해진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더해진 만큼은 상여처분이거든요. 그러면 개인 소득으로 증가하는 거죠. 소득세가 증가하겠죠. 관련돼서 추가 건강보험료도 증가하겠죠. 제가 아무튼 요것도 다 쪼개서 제가 그 앱 지금 2차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진짜 최소한 알아야 될 만한 것들은 강의와 내용으로 또 옆에 있는 상담 솔루션으로 만들어 드릴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것만 보고 가시면서 해도 웬만한 어디 나가도 10% 상위 10% 안에 될 거예요. 네, 어쨌든. 자, 그래서 소득세하고 건보료, 그 다음에 법인세는요. 법인의 차입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지급금이 있다라고 하면 가지급금 해당되는 금액만큼의 차입금에 대해서는 이자 비용이 나갔지만 비용 처리 못한다 이거거든요. 송금불산입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송금불산입을 했었더니 추가 법인세가 한 800만 원 되네요. 그죠? 그래서 합쳤더니 2천만 원. 결국에 가지급금이 7억 8천 있으면 추가적으로 세금이 2천만 원 더 증가하는구나. 뿐만 아니라 회사에 어쨌든 처리해야 될 돈들도 계속해서 쌓여갈 거니까 정리해야 되겠죠. 자, 어떤 대표님들 만나면 야, 누가 그러는데 가지금 정리 안 해도 된대. 나중에 다 방법이 있대.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궁금해요. 그런 걸 보고 싶어요, 저는. 가지금은 해결하는 방법은 무조건 갚아 넣는 거 말고는 방법이 절대 없어요. 예, 결론이에요. 없어요. 자, 그냥 이렇게 대충 묻어가지고 간다? 묻어갈 수가 없어요. 매출채권에 묻겠다, 재고자산에 묻겠다. 실제는 나중에 재고자산을 문을 닫아도 재고자산 평가를 통해서 가죠. 거기서 내가 빼먹었던 게 있다면 그거가 다 가지급금으로 다시 잡히는 거예요. 예. 매출채권? 그거 내가 못 받은 돈이야. 상사채권으로 해서 내가 그 미리 소실 처리를 하지 않았다면 그 못 받은 돈이 실제로 하더라도 가지급금이에요. 가지금 계속 불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어요. 누구 탓이에요? 주주탓 아니에요?
그냥 그 시점에 대표이사 탓인 거예요. 월급쟁이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대표이사 탓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대표이사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자, 그렇다. 그거에 대한 걸 알려드리고 무조건 해결하셔야 된다. 아, 그러면 미처분 잉여금도 우리가 한 아까 19억 정도 정리를 할 건데 워킹 캐피탈 아직 확인을 안 했으니까 일부는 빠질 것 같고 얼마인지 뒤에 가서 보고 빠지고 한 15억이 있었다면 15억 중에 한 7, 8억 정도는 가질금 갖는데 쓰고 남은 돈들은 또 대표님한테로 5억 원 그 돈이 회사 내부에 있으면서 승계를 할 거라고 했으니까 우리 그 상속 스텝업이라고 들어봤죠? 상속하면서 주식이 넘어가는데 그 주식을 회사에다가 팔아서 돈 받은 돈으로 상속세 내는 그 컨셉이 있잖아요. 이 정도 금액 정도면 회사에 남겨놔도 나쁘지 않겠다는 판단이 들었다면 그 돈으로 종신보험 가입시키시면 되고요. 그 돈을 자녀한테 엑시트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뭔가 방법을 썼다면 자금 출처가 만들어진 우리가 뭐죠? 자부자? 뭐 이런 거 있죠. 자부자 맞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가입하면 되죠. 뒤에서도 보험 이야기가 조금 나오지만 우리가 해준 일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는 이제는 금액이 좀 작아요. 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솔루션들이 일반화됐잖아요. 가치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나도 하지만 너도 하고 얘한테도 할 수 있으니까 비교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올라 500 해주면 해주겠다 하는데 옆에는 올라 300이면 해준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금액을 그냥 높이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솔루션이 보험이면 우리의 플랜을 따라오다 보면 마지막 솔루션이 부족한 이 상속세 제한만큼을 가입하게끔 되는 게 자연스럽게 가거든요. 그거 갖고 금액 따질 수가 없어요. 왜? 이건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요. 돈을 모으는 개념도 아니고요. 부족한 만큼을 그냥 어쨌든 떼놓는 금융 그 솔루션을 사는 거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가는 거예요. 그와 관련된 게 바로 다음 페이지에도 있어요. 여기 보면 금액 차이가 얼마 안 나네요. 긴급 필요 자금은 얼마 안 되지만 혹시 회사의 유동 부채가 현금성 자산보다 상당히 많다면 내가 갑자기 혹시 급하게 사망을 하게 되었을 때 회사의 부족한 유동성만큼을 채워야 되죠. 자, 예를 들어서 유동 부채가 여기가 10억이고요. 현금성 자산이 3억 정도 있어서 7억이 부족하다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 앞에서 해봤더니 한 7억 정도 남은 게 있죠? 그죠? 그러면 그 7억으로 그냥 내버려 둬야 되는 게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된다 그랬죠? 그죠? 그 돈을 실제 전체적인 상속에 대한 어떤 상속 전체 하면 회사뿐만 아니라 개인 것까지 다 포함해서 예상되는 상속세 규모가 있겠죠? 그에 대한 대비로서 상속세 제한 마련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종신보험으로 유도하면 자연스럽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시 앞으로 잠깐. 요게 지금 아까 얘기했던 소득 포트폴리오예요. 이거 다 섞어서 하는 거. 우리 옛날에 그냥 CEO 플랜 하던 거 그냥 장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가지입금 됐고, 요거 됐고, 요거 지금 이제 해서 우리 너무나 많이 했었던 거니까 이 정도는 하실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올라 500원 했더니 연 6천만 원인데 법인세 감소 효과는 1,254만 원이다. 이 회사는 1,254만 원이에요. 근데 다른 회사는 다를 수 있어요. 왜? 세율이 다르니까. 그죠? 법인세 구간에 따라서 다를 거 아니에요? 9%, 19%뭐 이렇게 넘어가면 다르겠죠? 근데 거의 숫자 1,254를 다 뽑으면 다 보일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해당되는 정도니까. 근데 딱 걸려 있는 데가 있으면 이 금액이 어중간하게 바뀌어요. 뭐 900만 원 이렇게 바뀌기도 하고. 그죠? 왜 세율 구간을 쪼개놨으니까 비용 처리한 만큼 그게 구간이 떨어지는 딱 회사이면 당연히 그만큼 영향을 받아서 인세 효과도 달라지겠죠? 그렇게 정리해놨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험들이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단체보험 밑에 경영인 정기보험까지. 물적 자산, 인적 자산으로 쪼갰고 인적 자산의 직원들과 관련된 것과 CO를 했는데 CO도 이게 필요하다. 이거에 대해서 니즈 환기는 충분히 가능하시잖아요. 보험 가입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죠? 리스크 매니지먼트, 법인세, 절세 다 합쳐가지고 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값승계 증여세 앞에도 설명 잠깐 드렸지만 이건 제가 9대 1로 쪼개놨어요. 비업무용 자산을 10%로 보고 그다음에 이 나머지를 90%로 보고 해놨어요. 자, 그럼 지금 21억이지만 사실 21억 아니고 아까 한 48억 이 정도 될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10%만큼은 일반 증여고 나머지는 우리가 가압승계 증여 특례를 이용했더니 실제 6억 8천 정도가 실제 그냥 이 금액으로 할게요. 계산이 나와 있으니까 21억을 기준으로 했을 때 증여세가 6억 8천 한 7억 정도 나오는데 가압승계 증여 특례를 이용하면 1억 2천 그래서 5억 한 6천 정도가 세이브되는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거 하라고 지금 이정표 만들어 놨을까요? 아니에요.
여기에 10%라고 돼 있지만 10%가 아니라 20%, 30%, 40%가 될 수 있죠. 대표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혹시 총 자산 중에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되는 혹시 자산들이 있느냐 하고 현금성 자산을 같이 뽑는 거예요. 그럼 부동산 중에 아까 10억 정도 있었죠. 실제는 50억이래요. 그 중에서 30%는 임대주로 있대요. 내가 사업용으로 안 쓴대요. 그 30%에 해당되는 게 여기에 다 들어올 거라고요. 그죠? 또 현금성 자산과 관련된 거는 사실 포함시키는 게 맞지만 저는 계산할 때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세금을 좀 더 높게끔 만들 거예요. 그리고 조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아, 현재 상태에서도 이만큼 효과가 있는데 실제는 조정하고 나면 더 많은 효과가 있을 거다. 승계까지 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창업특례도 이용할 수 있고요. 직무특례까지 합쳐서 회사를 구조화시킬 수 있죠. 이게 다 전체가 뭐예요? 가업, 승계, 플랜을 짜주는 거죠. 그 종합적인 플랜을 받아보시겠습니까? 이거 하나만 이용하더라도 지금 한 6억의 세이브 효과가 있고 뿐만 아니라 더 추가적인 것들을 제가 같이 정리를 해서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라고 얘기하라는 거죠. 이거 하나로 이거 진행하자고 얘기하려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상담 솔루션에 이거를 제가 하나 또 만들어 놓을 거거든요. 상담 솔루션이 뭐냐면 이건 AP 자료예요. 가기 전에 회사를 들여다보고 내가 미리 상대방이 어떤지를 보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상담을 하다가 대표가 그래 비용 업무용 자산이 뭐 35%야. 그럼 35% 넣고 눌렀더니 이 차액이 계산이 얼마나 효과 있는지 바로 나와지면 그 자리 바로 클로징이 되잖아요. 그게 안 되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가 추석이었네? 그럼 그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추석 끝나고 뭘 또 만나냐? 좀 천천히 만나지. 그러다 보면 중간에 다른 사람이 왔다 간다고요. 예. 근데 또 이뻐. 또 콜라당 걸로 넘어가죠. 그러니까 우리는 클로징과 이 효과를 높이는 건요. 즉시여야 돼요. 예, 그래서 1차 AP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무엇을 솔루션을 가져갈지를 그 자리에서 즉시하려면 기본적인 분석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러지 않고 그냥 가서 얘기만 나누다가 방향성만 제시하고 2차를 진행하게 되면 속도가 느려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앱이든 보고서든 앞으로 상담 솔루션이든 교육의 어떤 테마를 만들었던 게 어떻게 말씀드렸죠? 우리가 한 사람의 능력을 125배 증가시키는 걸 만들어 드리겠다 했다고요. 어떻게? 5번 갈까요? 사실은 한 번만 가면 되게끔. 5번 가서 니좀 한 개 하고 시간 끌 것들 한 번만 가면 되게끔. 한 군데 갔다가 올 시간에 갔다가 나머지 뿌려서 5배 정도 하루에 활동량을 늘려주고 금액적으로도 지금 200, 300 받을 거를 1000 받을 수 있게끔 종합적으로 가져가는 거니까 5 곱해봐요. 5 곱하기 5는 25, 5 곱하기 25는 125. 125 맞죠? 여기서 여러분 함정을 보셔야 되는데 함정을 못 보네. 이 세 가지를 다 곱하고 있다? 좀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아무튼 자 그렇다. 그래서 그렇게 활용하신다. 자 이제 운전 작업이 나왔네요. 한 5억 정도. 대충 찍었는데? 거의 5억 딱 떨어지네요. 19억 중에 아까 5억 얘기했는데 딱 5억이에요. 5억 빼고 14억 배당하면 되겠다. 14억을 어떻게 5년 동안 할지 10년 동안 할지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운다. 보통 요즘 5년 납 받으니까 5년 동안 관리해드리겠다. 그 기간 동안 주주들을 어떻게 구성을 할지, 차등으로 할지, 아니면 뭐 법인을 만들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5년 플래닝을 하겠다. 회사가 별로 안 크고 금액이 크지 않으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하고도 사실은 적당히 시간만 좀 길어지면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죠? 자, 그렇게 짜시면 돼요. 자, 이게 운전자금 개념이고 강의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손익분기점 40억. 그러니까 지금 매출액에 실제 지금 매출액이 23년 기준 36억 돼 있는데 두 개를 늘리려면 얼마 안 남았네요. 조금만 높이면 되네요. 이게 레버리지 효과가 있거든요. 자, 그래도 단순히 이해를 해볼게요. 우리는 고정비가 있고 변동비가 있어요. 고정비는 이미 그냥 하드웨어적으로 딱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가 고정비가 우리 강의장 하나를 세팅해놨죠. 책상까지 다 깔아놨어요. 사람이 여기 한 20명 더 들어와도 되잖아요. 20명 들어온다고 해서 여기 돈을 더 들여야 돼요? 아니죠. 고정비는 딱 정해져 있는데 얼마만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효율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고정비가 바로 레버리지 효과를 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변동비는 투하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커피를 한 잔씩 내가 돌려야 되면 들어온 수만큼 또 커피를 한 잔씩 더 돌려야 되니까 계속 비용은 늘어나지만 이 고정비는 아니죠. 고정비를 들어오신 분만큼 N빵을 하면 인당 비용들이 줄어들죠. 그것들이 다 이익으로 쌓여서
이익을 두 배 한다고 매출액이 두 배 돼야 이익이 두 배가 되지 않는 필요 없다는 거죠. 매출액이 일정만 높아져도 이익은 두 배 만들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앞에서도 첫 페이지 봤었을 때 회사 꾸준하게 상승하는 거 봤더니 이익률이 1억 5천이었는데 갑자기 뒤에는 4억 6천 이렇게 되고 있어. 매출액이 사실은 한 두 배 정도밖에 안 늘었는데도 이익은 세 배, 네 배가 는 거죠. 그게 이런 효과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어쨌든 관련돼서 어쨌든 안전하냐 이런 것도 보여주고 있다. 이 정도만 보실게요. 이것까지 제가 다 이건 보고 제가 설명을 다 해놨으니까 그냥 강의로 듣는 걸로 하세요. 네, 여기에 자, 뭐 다 됐네요. 네. 뒤에 거는 제가 관련된 질문지를 넣어놨으니까 그냥 막 질문하려고 하니까 뭘 질문해야 되나 모르겠어. 그렇죠? 그럼 여기 있는 걸로 그냥 쭉쭉 질문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질문의 답을 가지고도 우리가 플랜을 짤 때 다 요소에 집어넣어서 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거 기업의 분석을 마치는 걸로 하고 두 번째 건 간략하게 하고 끝내는 걸로 하시죠. 네, 좀 열어주세요. 자, 단장님 어쨌든 업체니까 질문 있으시면 하세요. 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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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저한테 따로 오셔서 하는 건 좋고요. 제가 통일특강 우리 그 단장님하고 기획을 한 거예요. 예, 기업 분석 보고서 뜯어먹기 1편, 2편 있죠? 유튜브로 만들어서 다 공유돼 있죠? 네, 거기에 좀 더 자세하게 돼 있지 않겠어요? 5시간, 그러니까 쉬는 시간 빼면 5시간. 지금 우리 1시간만 했지만 5시간 동안 했으니까 좀 더 계산에 대해서도 설명이 더 돼 있겠죠? 그걸로 학습을 하고, 그래도 좀 궁금한 게 있다. 언제까지 할까? 올해 연말까지는 제 개인적으로 저한테 질문하셔도 제가 답변을 드리는 걸로 할게요. 왜? 여러분들이 성장하시는 게 저한테 중요한 어쨌든 로비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진짜 스킬풀하게 쓸 정도가 딱 되는데 앱이 상담 솔루션을 제가 한 10개 정도 만들어서 붙여드릴 거거든요. 현장에서 바로 상담하면서 바로 솔루션을 낼 거를 10개를 만들어 드릴 거예요. 각각의 결과값이 하나의 제안서처럼 다 바뀌어 있을 거예요. 내가 이거를 이미 이만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됐을 때 그게 들어오면 진짜 파워풀해지는데 이제 두 번째 게 왔는데 첫 번째 열차를 안 넣어 우리 그 저기 에베레스트 가기로 했잖아요. 첫 번째 열차를 놓친 거야. 예, 중간에 우리는 그늘집에서 놀고 있어. 거기까지는 내가 혼자 가야 돼.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스파트를 올려서 한 11월 이럴 때까지 내 걸로 진짜 좀 많이 흡수를 해놓으면 상담 소스에 붙는 순간 이 페이지 한 페이지들이 이제는 또 살아서 3D로 움직일 거예요. 이게 2D인데 3D로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할 거라는 거죠. 네, 그렇게 하고 자, 요거는 볼게요 잠깐. 자, 봤더니 건설업이네요. 조경 좋죠. 요즘 조경 빠지면 안 되죠. 네, 자, 31억이고요. 12억이다. 18년부터 숫자가 좀 그러네요. 자, 그래서 14억부터 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자본이 올라가고 있고요. 부채는 별로 안 되고, 돈 계속 버는 회사네요. 돈 벌어서 자산이 커지고 있는 회사네요. 자, 매출액도 보니까 조금 통통 가다가 두 배로 확 뛰었더니 조금 한번 떨어졌네요. 규모를 보면 20억, 25억, 56억, 35억 이 정도라면 그냥 한 건 제대로 터지면 매출액이 좀 나오는 짜잘한 것일 수도 있지만 대단지의 조경업 하나 딱 하면 몇십억은 수주하거든요. 하나 잘 따면 근데 또 다 인맥이 있겠죠. 네, 건설사하고 잘 따면 그렇다. 그래서 제가 봤었을 때는 이것도 지금 유지되거나 좀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쪼개기 했네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떨어질 게 별로 없거든요. 이 정도 규모에서 인맥으로 해서 한다면 사실은 한 건, 두 건씩 조금씩 늘어날 건데 했다면 쪼개기를 한 거예요. 왜 쪼개기를 했을까? 생각을 잠깐 해볼게요. 어, 뭔가 이익이 여기에 많이 쌓이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일 수도 있고 리스크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분산시켜야 될 수도 있는데 뒤에 주주 구성을 한번 보면 조금 알 수 있을 난 안 보이는데 거기는 다 바로 보이는군요. 주주가 안 보여요. 그렇구나. 자, 우선 예상해놓고 사업 거의 5억 전후로 9억까지 여기에 이익이 올라가고 있네요. 자, BBB. 네, 이렇게 돼 있네요.
이 정도만 보고요. 다음 페이지 볼게. 음, 그것까지 유추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 대화하는 거는 당연히 가능하죠. 대표님이 매출 좀 줄으셨네요. 물어보면 대표님이 아, 그거 쪼겠다.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그 정도는. 네. 우리가 완전 점쟁이는 아니잖아요. 예. 저 웬만하면 목소리 들으면 어떻게 생겼는지도 알거든요. 키가 얼마인지까지도 목소리 들으면 알아요. 그렇지만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뒤에 보니까 주류 현황이 없네요. 아, 여기도 네, 세 명이 있네요. 기타로 돼 있고 이 세 명의 관계가 뭘까 좀 궁금하고요. 동업자 관계일 수 있고 자, 주주 현황은 안 나와 있는데 당연히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이 회사는 만났던 회사예요? 아, 오래된 회사라. 그럼 주주 현황 다 알고 계시겠네요? 아, 네. 그리고 쪼갰다. 네. 잘 하셨습니다. 뭐, 길게 얘기 안 할게요. 네. 자, 여기는 어쨌든 보세요. 하이라이트가 없죠? 네, 하이라이트가 없어요. 커질 거 없으니까, 단기대가 없으니까, 매출 채권도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그죠? 하이라이트가 없어요. 매입 채무는 있네요. 미처분 잉여금도 꽤 쌓여 있으니까 있고요. 자, 요게 포인트가 될 거고요. 자, 단기순이익 이렇게 보시고,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 거니까요. 매출 채권이 평균보다는 좀 높게 있다. 혹시 이 안에 뭔가 숨겨져 있지는 않을까? 뭐 잠깐 생각을 해보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조경이면 사실은 건설 중에 토목을 하고 실제는 위에 다 올리고 실제는 그때부터 조경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조경이 오래 걸려도 6개월 뭐 다지고 한다 해도. 근데 매출 채권의 회전이 좀 낮다라고 하면 여기 안에 좀 리베이트들이 숨겨져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은 해보자 이거죠. 뭐 알 수는. 네? 그럴 것 같았죠? 네, 딱 찍었죠? 네. 자, 그리고 오른쪽에 봤더니 단기 순이익은 2배 정도 되고 있네요. 나름 잘 하고 있네요. 나무값이 꽤 비싸요. 예, 나무값이 소나무 좀 이쁜 거 하나는 보통 1,500만 원 정도. 예, 조금 못생긴 거 한 800만 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아파트 단지에 수도 없이 깔려 있잖아요. 돈 없다? 그러면 밤에 가서 하나 이렇게 파서 그럼 되게 많아요. 네, 산에 사실은 그 나무 심어놓고 이렇게 여기 세곡동 이쪽에 가도 실제는 거기 아직 개발되기 전에 거기 나무를 많이 심어놨거든요. 밤에 도둑들이 틀어 갖고 와가지고 그 나무 파서 가거든요. 어쨌든 조경이 꽤 비싸다. 나무뿐만 아니라 뭐 돌 이런 것들도. 자, 그래서 간단해 보기로 했으니까 아, 여기는 뭐 아무것도 없지만 아무것도 없어. 특허가 있어요? 특허가 뭐가 있을까 궁금하네요. 궁금하다. 한번 물어보세요. 어떤 특허가 있는지. 간단하게 보기로 했다고 너무 막 넘어가는 느낌도 드는데. 자, 현금 흐름 등급은 3등급이고 BB예요. 기본적인 그냥 건설업의 평균 등급으로 보시면 돼요. B 플러스에서 BB 마이너스 정도. 현금 흐름 등급은 그냥 중간에 CR 3등급에서 4등급. 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업 가치가 돼 있고 지분 100%, 여기는 지분이 그냥 100%로 잡혀 있겠죠. 왜냐하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100%를 가정을 둔 거예요. 자, 그래서 똑같이 흐름대로 프로젝션 돼 있다. 보세요. 여기는 2%로 돼 있죠. 미니멈은 2%, 맥시멈은 10%로 해놨고 실제 그 중간에 있으면 실제 값으로 제가 넣어서 프로젝션을 해놨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시장 가치는 146억, 82억. 자, 왜 그런지 봤더니 200을 있다가 5.6이에요. 5.6년이면 본전 찾는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봤더니 건설업은 22년 걸리는 거예요. 자, 전체 산업은 12년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건설업이라고 한 큰 카테고리로 돼 있죠. 이게 세부적으로 들어와 있지 않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는 조금 오바일 수도 있겠다. 왜? 일반 건설업을 통틀고 실제는 그 안에 부가가치가 좀 높은 사업들이 있거든요. 조경 사업도 부가가치가 높고요. 인테리어 사업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좀 높게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안전하다. 뭐 이렇게 요거 아까 다 설명드렸고. 빨간 거만 볼게요. 매입 채무. 아, 총자산 회전율. 빨간불이구나. 증가율은 좀 빨간불이구나. 아, 아까 꺾였죠? 아, 그럼 왜 이렇게 마이너스 되는지 툭 물어봤더니 쪼갰다? 뭐 이러면 결론이 날 것 같고요. 네. 자, 그다음에 변동률, 순이익률 떨어졌고 매출 자체를 뜯어가지고 저쪽으로 옮겼네요. 그런데 매출이 줄어든 거하고 상관없이 순이익률이 줄었다라는 건 뜯어갈 때 저쪽으로 뜯어간 세 회사 있죠? 거기에 좀 더 이익을 잘 내는 애들을 저쪽으로 떼셨어요. 이해되시죠?
조금 덜 남는 애들을 여기 뒀어요. 왜 그럴까? 여기 이익이 많이 쌓여 있으니까. 예, 여기는 이익을 좀 이제 덜 쌓게끔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으셔서 회사를 만들었겠구나.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원재료비는 뭐 어쨌든 나무값 뭐 이런 것들 변동이 됐을 거고요. 자, 요 뭐 건설업은 이 플렉추에이션이 되게 좀 심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때그때 달라요. 그쵸? 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분석이 조금 그럴 수 있는데, 다만 건설업들 중에 지금 조경업이니까 실제 재고자산 좀 있을 거고, 잠깐 앞에 재무제표를 너무 안 보고 왔네. 한번 볼까요? 봤더니 여기 봤더니 유형자산 한 2억 5천, 투자자산 빼고 2억 5천 정도. 결국에는 회사가 진짜로 어떤 그 기계나 이런 어떤 그 종합 건설사 있죠? 예, 아주 비싼 기계들 렌트를 갖고 있든지 실제 갖고 있든지 그런 데 있죠? 그런 데가 아니고서는 실제는 그냥 껍데기만 중지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껍데기에는 돈이 쌓이면 다 세금 덩어리인 거예요. 어, 우리가 제일 첫 페이지에 보면 미처분 이익잉여금 앞에서 설명하면 안 드렸으니까 이거는 여기서 설명 한번 해볼까요? 미처분 잉여금이 31억이 있잖아요. 청산하면 12억이잖아요. 이 청산소득세거든요. 청산소득세라는 게 뭐냐면 청산하면서 이 미처분 잉여금을 다 배당을 해버린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쨌든 비율이 안 나와 있으니까 100%라는 가정을 했었을 때, 근데 실제 문을 닫았어요. 12억 안 나와요. 원래가. 왜냐하면 청산했었을 때는 자산 자체를 현재 장부 가치가 있지만 제가 이 컴퓨터를 250만 원 주고 산 거거든요. 이거를 제가 이제 강의지 못하겠어. 힘들어 죽겠어. 이거 청산하려고 해요. 250만 원 주고 한 2주밖에 안 됐거든요. 이거 한 230만 원에 사주네. 한 50만 원밖에 못 받을 수 있잖아요. 결국엔 내 자산의 장부 가치보다 훨씬 낮게끔 되겠죠. 근데 그 낮게끔 판 게 내가 돈을 떼먹거나 뒤로 빼돌린 게 아니죠. 실질이잖아요. 실질이면 실질에서 까진 장부 가액만큼이 미처분 이익금도 까져요. 그래줘야 될 거 아니에요? 회사 문 닫는 것도 억울한데 그것까지 세금을 다 내야 되면 이상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미처분 잉여금 여기 있는 것만큼 남지 않는 게 맞는데 건설업은 뭐라 그랬죠? 또 소방공사업이나 뭐 아니면 전기공사업들은 실제 껍데기 직원 나 하나, 직원 하나, 그다음에 영업비원회 하나 한 세명이서 막 5개국짜리 회사도 하고 있어요. 다 결국에는 하청 주고 다 밑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깔 게 없어요. 미처분용 쌓이는 만큼이 거의 대부분 현금성으로 쌓여 있죠. 그냥 세금 폭탄인 거죠. 그죠? 그냥 그 회사는 우리가 재무적으로, 세무적으로 플래닝을 세우면 세운 만큼 결과가 나오는 회사들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되셨죠? 그거 하나 보여드리려고 앞에 올라왔고요. 자, 그래서 미처분여금. 자, 이것도 보니까 22%였는데 가족 배당까지 하면 14까지 미니멈까지 떨어지는구나. 그죠? 분산만 시키고 기간만 쪼개도 이만큼 효과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한 해 바로 꺼내요. 혼자죠. 내가 4명이서 꺼내요. 4분의 1이죠. 5년 동안 꺼내요. 5, 4, 20분의 1로 쪼개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세율이 당연히 줄어들겠죠.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간단하게 이해가 된다. 그거와 관련된 것들을 정리한 게 급여 배당, 뭐 퇴직금 이렇게 우리 수요 플랜 얘기했던 거, 그렇죠? 그래서 주주를 좀 분산시켜서 배당하는 거, 이것도 분명히 차등 배당 다 연결시켜서 제가 지금은 만들지 안 만들지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차등 배당 효과 좀 떨어졌는데 그래도 만드는 게 맞을지. 그냥 만드는데 저도 힘을 써야 되니까. 그쵸? 아무튼 제 생각에는 만들 것 같아요. 예. 금액이 낮은 녀석들이 계산을 해서 그 효과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거를 그냥 이렇게 무관심하게 던져버리면 해줄 게 별로 없을 수 있으니까 제가 볼 땐 그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만들 것 같아요. 제 느낌엔. 한번 만들어 드릴게요. 자, 아까 다 설명을 드렸던 거고 자, 이걸 500만 원, 600만 원, 금액이 다르네요. 그죠? 세율이 다르다. 그죠? 거기에 맞춰놨다. 생각하시면 되고 이것도 봤더니 13억인데 3억이다. 증여특례 얘기했더니 10억 세이브 시킬 수 있는 게 요거 하나만으로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대표님, 건설업이고 깔 돈도 없어요. 무조건 세금 다 내야 돼요. 자, 그런데 세금 다 내는 거를 우리가 기간을 쪼개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차등 배당도 한계가 있는데 가압승계 증여특례로 하면 10억 줄어듭니다. 좀 더 검토해서 이거에 대한 변동 상황을 파악을 해봐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 비율들에 대한 것들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어, 그 자리에서 대표님이 파악이 안 된다라고 하면 기본적인 자산에 대한 그 자료들 좀 더 요청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까 뭐라고 그랬죠? 현금성으로 다 쌓여 있다면 그건 사업용이 아니에요. 그죠? 지금 세법이 어떻게 바뀌어 있냐면 5년 동안의 평균 현금만큼은 사업용 자산으로 보겠다고 되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니까요. 회사의 유보이익, 배당하지 않고 미처분 쌓여 있는 것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겠다고 국회에 법안이 발의됐었잖아요. 지금 통과가 안 돼 있죠. 절대 통과 안 돼요, 그건. 그거를 법안을 올린 사람이 바본 거예요. 아무튼 제가 너무 흥분하면 안 되니까 그런 것처럼 어쨌든 이것도 5년 평균이라고 되어 있지만 5년 동안 돈을 그냥 계속해서 은행처럼 건설업인데 은행처럼 쌓고 있는데 그걸 사업용으로 보고 이 공제를 해준다? 말이 안 되죠. 그죠? 워킹 캐피탈만큼은 인정. 거기에 플러스 알파까지는 인정. 나머지는 인정 안 될 거다라고 예상하고 컨설팅으로 솔루션 마련해 주셔야 돼요. 운전자금 6억 정도 되고요. 그럼 6억 빼고 남은 것들 다 뺀다 생각하면 되는데 얼마 정도 있었지 아까? 대충 볼까요? 봤더니 한 뭐 이 정도 금액이 회사 크지를 않으니까 26억 중에서 한 6억 정도 빼면 한 20억 정도 엑시트 하자. 그 5년 동안 하자. 예. 그리고 아마 회사 하나 만든 게 뭐 자녀 이름으로 만들었을 확률이 높지 않을까요? 그쵸? 가족법인 만든 거죠? 예, 뭐 어쨌든 그걸로 다 이제는 옮겨 나가는 작업을 해야 되니까 이 회사는 더 이상 성장하지 않을 거다. 이 회사는 더 이상 이익잉여금은 쌓이게끔 하지 않을 거다. 그러면 남아있는 이익잉여금이 세금 폭탄이니까 세금을 정리하는 솔루션을 원하고 있을 거다. 그에 대한 걸 한 해가 아니라 5년 정도 동안 관리해 드릴 수 있는 플랜을 짜드리고 5년 납 받으시고 예, 또 전체적인 상속세 규모 파악을 해서 자금 출처 있으면 자부자하고 없다? 이 회사에도 왜냐면 회사에다 남겨놓는 게 꽤 괜찮아요. 생각해 보세요. 회사에 돈이 있는데 그 돈을 빼서 내가 뺐건 내가 빼고 나서 자녀한테 줘도 증여세 우선 소득세에다 증여세 나가잖아요. 나 아니고 바로 가게끔 뭔가 주주 조금 조정해서 차등 배당으로 해도 어쨌든 증여세 돼가지고 넘어가죠. 그렇게 해서 세금을 어쨌든 내고 나서 그 돈으로 보험 가입해야 되잖아요. 근데 법인에서 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가입하죠. 내가 500만 원짜리를 가입을 하려면요. 회사에서 1000만 원을 내가 소득으로 갖고 나와서 500만 원을 가입을 할 수 있어요. 자녀가 가입하려면요. 1000만 원을 갖고 나와도 300만 원밖에 가입을 못 하잖아요. 법인에서는 1000만 원 바로 가입이 가능하죠. 3배 이상의 법인에서는 그 재원을 마련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망보험금이 들어왔어요. 그럼 그와 관련돼서는 기본적으로 사망에 대한 어쨌든 거니까 뭐 법인세를 낼 수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안 낼 수도 있지만 어찌됐건 원금 자체가 얼마큼 컸죠. 그리고 그 돈을 자녀가 상속세 재원으로 갖고 오기 위해서 주식을 교환할 때는 세금을 안 내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파워풀한 거죠. 그래서 법인의 종신보험을 우리가 가입하는 게 편하잖아요. 여러분들 개인으로 하려면 개인의 자금 출처를 만들어주는 플랜을 먼저 해야 되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리잖아요. 또 세금을 내가 30%, 40%, 50%낸 돈으로 뭔가 가입을 하려면 아깝거든요. 세금을 안 내고 법인세 비용 처리까지 해주면서 1000만 원을 가입하려 했더니 1100만 원, 1200만 원을 가입할 수 있는 거랑 똑같은 효과잖아요. 그러니까 더 편하죠. 그래서 법인에 있는 돈은 법인 오래 운영하신 분들은 법인에 있는 돈들이 내 돈이라고 처음에 착각하고 막 썼다가 가지금 생겼고 가지금으로 눈탱이 한번 맞아가지고 이익 소각하면서 처리를 하고 났더니 법인의 돈은 내 돈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 근데 그 돈으로 상속세 준비가 가능하대. 훨씬 더 두 배, 세 배, 열 배까지도 보험에 가입하는 규모도 크고 그에 대한 결정도 빠르다. 그래서 법인 계약을 하시는 거예요. 네. 영업 이야기는 기회 되면 하는 걸로 하시죠. 자, 뒤에 건 똑같이 다 강의 보시면 아는 거니까 다 됐어요. 여기까지 하실게요. 질문 있으면 하셔도 되고 가실 분들 가셔도 되고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